자, 안녕하세요. 김지정 회계법인의 윤인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1편에 의한 2부입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바로 역으로 법무사님에게 그동안 좀 궁금했던 것들을 조금 모아봤거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무사님, 현재 캐나다 이민 정책은 사실 영주권을 받기 위한 한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최근 네. 말씀드리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게 그린라이트까지는 아니에요. 너무 좋지는 않은데 근데 가능성은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이민 동향 같은 경우는 뭐 이민에 관심 있는 분도 아실 거예요. 뭐 작년이나 아니면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민의 문이 좀 많이 열렸었어요. 오히려 팬데믹 때 코로나 때 더 많이 열렸다가 최근에 이민법이 조금 많이 바뀌면서 작년 말부터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영주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각 주마다 있던 이런 이민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조금씩 약간 조절이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전망은 좀 희망적인가요? 아니면은 어떨까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맞아요. 물어보시는데요. 네. 요새 어떨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없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아마 이번 연도까지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지만 그 후에는 그래도 확실히 풀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민국 자체에서 무조건 숫자가 있어요. 1년에 이만큼은 주겠다라고 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매년 50만 명까지 주겠다고 하고 플랜이 이제 몇 년이 잡혀 있거든요. 뭐 어쨌든 50만 명은 줘야 돼요. 영주권을. 그래서 이걸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기회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법무사님이 보기에는 어떤 거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가장 좋을까요? 사실 캐나다에서 지금 영주권을 그나마 좀 쉽게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영어권에 있던 분들이 제일 쉬워요. 영어군요. 그렇죠. 네. 영어죠. 그래서 영어를 사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한국 분들은 요새는 뭐 아니면 더 빠르면 유치원생부터 맞아요. 이제 한국을 이제 영어를 다 교육을 받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초, 중, 고 받고 오고 하면은 아무래도 영어 공부하는 게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셔서 근데 좀 다른 거는 당연히 영어는 이제 내가 말하는 거랑 시험은 다르기 때문에 시험 공부 많이 하셔서 이 시험을 위주로 좀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은 나중에 영주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 학원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캐나다에도 학원이 있고 아니면 이제 한국에도 학원이 있는데 일단 캐나다에서 인정해주는 영어 시험이 3개예요. IELTS라는 시험이 제일 유명하고 아니면 이 UBC에서 만든 이제 셀핍이라는 시험이 있고 아니면 PT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PT라는 시험이 이제 사실 새로 나와서 솔스가 많이 없고 셀핍도 사실 이제 캐나다에서 만든 거라 보니까 솔스가 많이 없지만 요 IELTS 이거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뭐 캐나다에도 학원이 있고 아니면 한국에 있는 학원에서 이제 뭐 쪽집게 강의로 이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그렇죠. 예, 여기 계시니까 그러면 점수가 진짜 일취월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스피킹 같은 경우는 네. 그게 학원에서도 그게 좀 임프루브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네. 다 되더라고요. 뭐 영역은 뭐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이렇게 있는데 한국 분들이 사실 쓰기도 잘하시고 듣기도 잘하시고 읽기도 너무 잘하시는데 거의 만점 나오시는 분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스피킹이 약간 약하시지만 요것도 이제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정확히 이제 그 시험관들이 원하는 이렇게 이런 형식이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면은 점수가 확실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기다리시면서 자기 상황에 맞게 좀 학원도 다니시고 하면서 어쨌든 영어 준비를 좀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맞아요.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가요? 그렇죠. 네, 여전히 많이 있으시고, 근데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네. 조금 바뀌었던 게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시려는 분들의 이제 연령대를 보면은 사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뭐 30대 중반, 뭐 40대, 뭐 50대까지 많이 오셨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20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유학으로 많이 왔었다고 치면은 요새는 워킹 홀리데이가 원래 4천 명 주던 게 지금 10,000명으로 늘어나서 맞아요.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는 것도 오고 이제 젊은 친구들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이 오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좀 뭐 펜션도 다 있으시고 어느 정도 그 세틀이 됐기 때문에 좀 오시는 걸 많이 꺼려하시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을 또 캐나다 자체에서도 예, 이민국에서도 좀 장려를 하는 게 와서 인력을 좀 오래 일할 수 있으니까 예, 좀 더 장려를 많이 하죠. 베네핏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는 게 추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요즘에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연방정부 이민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주정부 이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걸 추천드리나요? 추천은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 게 이게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맞아요. 있을 수 그럴 것 있긴 할 같아요. 텐데 그냥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연방정부 이민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네.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EE라고도 많이 불려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좀 젊은 친구들이 하기가 유리해요. 음.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은 나이 점수가 있고 이제 점수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의 정보를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점수가 산출이 되고 이제 2주나 뭐 3주마다 있는 선발에서 점수가 되면은 내가 뽑히는 거예요. 뽑히면 이제 그때 선발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뽑히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이 점수가 이 점수를 해주는 게 뭐 나이 점수 네. 아니면은 학력 점수 아니면은 뭐 경력 그리고 또 캐나다 경력인지 그리고 뭐 캐나다에 뭐 친척이나 가족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어 점수 이렇게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실 나이 점수가 좀 폴션이 커요. 예, 좀 크다 보니까 30살부터 점수가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45세까지. 젊은 친구들은 사실 영어도 좀 하고 하면은 요 프로그램, 요 연방정부 이민으로 가는 거고 대신에 요 BCPNP 주정부 이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조금 경력이 많으시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유리한 게 거의 비슷한 똑같이 점수대로 들어가는데 여기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없고 나이 대신에 급여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급여가 더 높을 테니까 오히려 급여 점수 들어가고 똑같이 뭐 경력 그리고 뭐 학력, 영어 점수 그리고 이제 지역 점수가 있죠.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요 PNP 많다기보다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조금 30 넘어가시는 분들은 PNP 많이 하시고 젊은 분들은 EE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네, 결국에는 두 가지 다의 중요한 사항은 영어네요. 그렇죠.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LMIA 사실 주변에서 많이 하고 너무나 귀에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죠? 저희 식당 고객분들도 그렇죠. LMI로 저희는 뭐 뭐 쿡이나 수시맨들 거의 그렇죠. 거의 다 그렇죠. 뭐 근데 이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도대체 LMI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LMI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오해가요? 네, 오해도 많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하는데 사실 LMI가 제일 중요한 시작이에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캐나다에 오셨을 때 이 LMI를 통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모든 거에 영주권 시작이. 네. 근데 이 LMI라는 게 사실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가 이 서비스 캐나다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를 구인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외국인을 내가 구인할게 해줘라. 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게 이제 LMI예요. 네. 그럼 이 LMI라는 거를 받게 되면은 이 LMI 승인서를 고용주한테 주는데 서비스 캐나다가 이게 그 외국인 고용 허가서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고용주는 이걸로 외국인 사실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죠. 네. 근로자 이렇게 구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신청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이제 직원이 될 분한테 주면은 이걸 갖고 본인이 이제 워크 퍼밋 이제 취업 비자를 이민국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 LMI만 나왔으니까 나 일을 해야지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아직 아니고 이제 왜냐면 고용 허가서니까 일은 아직은 못 하고 이걸로 이제 그 워크 퍼밋 예 그래서 이 워크 퍼밋을 받아야지 일을 할 수 있다. 예,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그건 거고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민을 하려면 네 또 똑같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뭐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아, 요 워크 퍼밋을 갖고 이제 경력을 쌓으시면서 점수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PNP나 이렇게 이제 진행을 많이 하시긴 하죠. 그러면은 아주 뭐 영주권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어떤 그 서류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걸 그렇죠.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이제 처음 스텝하는 이제 딱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저희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뭐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LMI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 고용자분들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뭐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고 너무나 성실하신 분들이면은 뭐 너무나 좋죠. 하지만 가끔 저희 이제 그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는 아 막상 이제 일을 같이 진행을 해보니 생각했던 거랑 너무 틀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 심사 기준이나 이런 적합성 이런 것들을 혹시 법무사님께서도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많이 하시고 이제 고민도 많이 하셔서 전화를 맞아요. 주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식업에서 네. 요리사로 오신다 하면은 이 신청자도 요식업을 할 수 있는 경력이나 학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LMI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워크 퍼밋을 주는 게 아니고 이민국도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걸 항상 보거든요. 요거를 무조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고용주민분들 처음에 이제 인터뷰 보거나 할 때 당연히 백그라운드 보니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하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막상 일을 하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처음에 취업이야 이제 그냥 LMI나 통해서 뭐 이민법을 통해서 이제 취업이 됐지만 그 후에는 뭐 인플로이먼트 스탠더드처럼 그냥 노동법에 의거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랑 너무 안 맞아서 해고를 시키려고 하면은 이유에 맞게 리즈너블하게 해고를 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이분도 내가 여기랑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만둘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뭐 캐나다에서는 당연히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시키거나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자율성은 있기는 해요. 서로. 그분이 앞으로 그러면 이민 신청하는 거에 영향은 없나요, 중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생길 수가 있어서 대신에 항상 차선책은 생기는 게 만약에 내가 여기 그만두더라 아니면 뭐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똑같이 LMI 받고 워크퍼밋 또 받고 또 취업이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해고가 됐거나 그만뒀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그 기간 워크퍼밋의 만료 기간까지는 거주가 가능하셔서 그 안에 새로운 거 찾고 또 움직이시면 되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손님 중에 여쭤본 분 계세요. 주재원 비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여쭤보신 저희 손님 중에서 맞아요. 네. 혹시 이거는 뭘까요, 법무사님? 네, 주전 비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지사가 있고 그 본사나 지사가 있고 캐나다의 다른 하나 브랜치를 지사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건데요. 왜냐면은 회사가 이제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면 그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파견이 나와서 누군가 관리자 아니면은 뭐 기술자 이런 분들 아니면 투자자가 와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주는 게 이제 주재원 비자예요. 사실 주재원 비자는 오히려 LMI나 이런 것보다 좀 간단한 게 여기에 두 회사의 연관성이랑 이 사람이 일로 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조건 이것만 보여주면 사실 승인은 굉장히 빨리 잘 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이제 그 바깥 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거 네. 그리고 배우자님이 이제 자녀분하고 왔을 때 네. 배우자님도 한국에서는 임원이었고 네. 그걸 증명하고 해서 그렇죠. 여기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이런 거는 한국하고 연관시켜서 그렇죠. 그런 건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표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너무 좋은 게 똑같이 워크 퍼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LMI가 없이 나오는 때문에 나중에 뭐 자녀나 아니면은 뭐 다른 베네핏 같은 것도 다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그 케이스도 뭐 이민을 하려면 똑같이 이제 그렇죠. 그 전차를 밟아야 되긴 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이 할 수 있고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전 비자 같은 경우는 뭐 펄밋이 한 3년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널널하게 나오고 또 연장이 필요하면 또 연장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네요. 조금 다른 LMI랑 그리고 주재원 비자는 조금 이제 다른 성격의 것들이지만 어찌됐건 이걸 통해서 영주권을 준비는 열심히 본인이 하셔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그 지역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역은 대도시는 점수가 낮고 좀 그렇죠. 네. 바깥 쪽은 높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 대도시 기준이 이 광역 밴쿠버, 메트로 밴쿠버는 이제 점수가 아예 없고 아보츠포드나 아니면은 뭐 가까운 스쿼미시, 약간 요 밴쿠버에서 좀 가까운 데는 지역 점수 조금 한 5점이라고 해서 조금 받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먼 곳, 뭐 빅토리아나 뭐 나나이모, 미슬러, 켈로나 이런 데부터는 더 뒤로부터는 다 만점 15점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 BC주 말고 다른 쪽 가서 한번 도전해 볼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어떤 특별한 심사 기준이 틀리다기보다 그 점수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예 다른 주로 가시는. 네. 사실 이 BC PNP는 요 BC 주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주에 가면 또 다른 주의 PNP라고 돼요. 예, 뭐 알버타 가면 알버타 PNP, 뭐 사스카춘 가면 사스카춘 PNP 이렇게 되는데 지금 BC주처럼 점수로 계산되는 데가 온타리오 아니면은 매니토바 요 세 주는 거의 점수로 계산되고 사실 요 세 주가 조금 더 어려워지기는 했고요. 그 외에 점수가 아닌 곳이 있어요. 뭐 알버타, 아니면 뭐 사스카춘, 뭐 노바스코시아, 아니면 저 북쪽, 뭐 유콘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점수제가 아니라 조건제예요. 그래서 조건제니까 남들과의 이제 경쟁이 아니라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고 조건이 어렵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스카춘 같은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셔서 뭐 6개월만 일을 하면 영어 점수도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쉽죠. 네. 근데 그만큼 또 힘들겠죠. 힘들죠. 왜냐면은 사스카춘에서 그걸 이렇게 쉽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좀 잘 안 올라 그러고 춥다 보니까 안 오는 것도 있고. 아니, 이게 만약에 네. 가족들이 밴쿠버에 있고 네.
남자분 그 어플리컨트인 남자분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다 가야 돼요? 같이 가시는 게 좋은 게 이 주정부에서는 마지막에 제일 원하는 게 우리 주에 살 거냐 그렇죠. 라고 하는 건데 근데 가족분들이 여기 있으면은 안 탈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저희 회계사 사무실에도 이제 어떤 고객분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네. 처음에는 본인의 상황을 다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진행이 되다 보면은 갑자기 또 어떤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플랜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또 그때 급하게 다른 플랜을 세워야 되는 이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데 법무사님들이 이제 어떤 분이 상담 오셨을 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다른 주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이 유리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계시다가 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서 다른 주로 가볼까 하고 상담을 하러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처음부터 내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다른 주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BC주에서 그래도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네. 다른 옵션으로 생각하니 어떤 게 더 현명하게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을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약간 개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캐나다에 왔던 궁극적인 목표가 다들 있으시거든요. 목표가 있는데 처음부터 영주권만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살다 보니까 영주권 따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영주권을 본다고 하는데 BC주나 누가 봐도 점수가 좀 어렵다 하면은 사실 처음부터 다른 주에서 시작하는 게 더 낫기는 해요. 아예 오지 않았다면은 왜냐면은 캐나다는 워낙 크다 보니까 주 이동이 거의 나라 간의 이동 정도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뭐 메디칼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서 처음부터 아예 차를 거기서 받고 나중에 오시는 게 훨씬 낫고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는 원래 다른 목적으로 왔다. 보통 많이 오시는 게 이제 뭐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BC가 좋아서 자녀 교육이 왔는데 왔다가 자녀 교육이 아니라 영주권 때문에 갑자기 뭐 사스칸을 가버리면 이게 약간 뭔가 목적이 바뀌니까 근데 또 자녀들도 당연히 사춘기도 많잖아요. 네, 자녀들이 안 따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조금 그러면은 지켜보셔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죠. 네.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캐나다로 지금 이민을 준비하시는 가정이 뭐 4인 가족 기준이라고 하면 네. 보통 이렇게 세틀다운 되기 전까지 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처음에 갖고 오셔야 되는 네. 자산. 보통 오시면 아무래도 캐나다가 대중교통이 한국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아 있으니까 차가 있으셔야 되고 차는 뭐 보통 차값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2만 불에서 3만 불은 최소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오시면 일단 렌트를 지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회계사님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집을 처음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렌트를 해야 되는데 렌트를 하려면은 그 처음에 내가 신용이 없으니까 원래는 뭐 반달치에 뭐 디파짓만 하면 되지만 1년치 디파짓 달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용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1년치에 뭐 집값을 내야 되면은 뭐 보통 한 달에 3,000불 해서 거의 한 3, 4만 불 정도 하실 거고 그리고 뭐 직업을 뭐 정확히 시작하기 전까지 뭐 생활비도 필요하실 테니까 솔직히 저는 기본 그래도 한 가족이 있으면 한 6, 7만 불 정도는 가지고 와셔야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법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네.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이게 왜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어려워진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곧 있을 선거 선거. 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유권자는 당연히 캐나다 시민권자고 근데 캐나다 시민권자의 가장 큰 요새 좀 화두, 좀 불만이 집값이 너무 오른다. 집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앞뒤가 맞진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뭐 유학생이나 아니면은 뭐 워크 퍼밋 아니면은 뭐 영주권자를 조금 줄일 테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집을 사는 게 줄지 않겠냐. 그럼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유학생이나 워크 퍼밋 주면은 나중에 영주권자 좀 줄일 테니까 궁극적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법무사님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어쩔 때는 또 이민 정책이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보수적이다가 어쩔 때는 또 이게 또 확 열릴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를 위해서 그 정확히 진단을 법무사님 통해서 받으시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계속 하신다면은 언젠가는 원하시는 목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한번 사례별로 질문을 좀 몇 가지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뭐 정말로 실제로 저희가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저희 직원 중에 지금 현재 리셉션으로 LMI를 신청을 계획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는 LMI를 받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받은 후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민을 해야 되는지 혹시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LMI는 가능하신데 아마 하실 거면은 타이틀이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뭐 NOC 이제 레벨로 해서 이제 캐나다의 그 직업군 레벨인데 뭐 티어 0, 1, 2, 3, 4, 5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0, 1, 2, 3 이상의 직업들이 LMI가 조금 수월해요. 네. 그래서 리셉션리스트는 근데 이제 4랑 5 쪽으로 좀 낮게 떨어져서 기술직이 아니라 약간 비숙련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숙련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타이틀이 어드민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리셉션리스트나 어드민 어시스턴트 거의 동일해서 만약에 실제로 이분이 하는 일이 듀티가 어드민에 좀 가까우면은 어드민으로 바꾼 다음에 그대로 이제 LMI를 진행해 주시면은 전혀 무리는 없고 네 그러면 뭐 2년짜리 워크 퍼밋이 나오고 이제 그 워크 퍼밋으로 이제 그 LMI를 해준 이 회사만의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LMI 받고 워크 퍼밋 받고 사실 이제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마 좀 젊으신 분이라면은 영어 점수 올리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익스프레스 엔트리 아마 그게 제일 나으실 거예요 지금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저희가 이게 고객분 중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또 덜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LMI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원하십니다. 근데 이런 예전에는 저희 기억에 보시면은 직원으로 와서 LMI 받아서 영주권 받아서 나가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도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물론 LMI를 했을 때는 이 고용주가 서비스 캐나다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고용주의 조건을 서비스 캐나다가 보게 돼요. 근데 이 고용주의 조건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냐라고 되어 있어서 뭐 1년 지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정 증명, 뭐 인컴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순수익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요 순수익이 있기만 한다면은 사실 LMI를 지원해 주는 건 요새는 거의 무제한으로 계속 회사가 해줄 수는 있어요. 네. 그 말씀은 LMI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네. 이제 그걸로 예전처럼 LMI를 받았다고 해서 그 영주권으로 직결이 되는 거는 전혀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신에 LMI가 있으면은 아까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가산점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저희 직원분 중에 캐나다에서 이제 회계 학교를 졸업을 하고 BCPMP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도 이게 가능할까요? 네, 동일하게 가능하시고요. 사실 회계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BCPMP뿐만 아니라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긴 한데 회계학과를 졸업하시면은 그 디그리가 어떻게 나오나요? 보통 디플로마인가요, 배첼러인가요?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틀리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마 보통 이런 분들은 PMP보단 요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마 가셨던 분들이 한국에서도 학력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학력이 2개 이상 있을 분들 있을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또 가산점이 또 생기기 때문에 네,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연봉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연봉은 이제 만약에 그 PMP로 가시면 충분히 많이 필요하실 거고요. 또 네네네. 익스프레스 엔츄리는 괜찮나요? 익스프레스 엔트리 연봉을 전혀 안 보기 때문에 네 훨씬 편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고 네. 여기서 늦게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신 분들은 PMP밖에 거의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고 익스프레스 엔츄리 젊은 분들 얘기. 맞아요. 젊은 분들은 만약에 한국에서부터 계속 회계 쪽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 여기 와서 또 공부하시고 하시면 이제 PMP가 맞고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나오신 분들이 이제 회계학 공부하셨으면은 그분들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맞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기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얼마 전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온 친구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현재 워킹 홀리데이 왔는데 이분이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이분이 만약에 졸업 후에 와서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이주공사를 좀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럼 과연 이분한테는 도대체 한국에서 뭘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분이 이제 지금 4학년 복학을 했죠. 그렇죠. 아 한국에서 지금 복학을 하셨고 복학을 했죠. 다시 오시려고 다시 하시죠. 오시려는데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한국에서? 졸업이 언제쯤이실까요 혹시? 내년 9월 정도 되겠죠. 내년 9월이요. 그러면은 워홀을 이미 한 번 쓰시긴 하셨는데 워킹 홀리데이를 그렇죠. 이번에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을 또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로 아예 워홀을 신청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프로파일을 만들면은 무작위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항상 선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 있고 만약에 빨리 선발이 되더라도 뽑히고 신청하고 승인되면은 승인되고 1년 안에만 오면 돼요.
네, 근데 지금이 벌써 거의 5월, 6월이니까 네. 뭐 승인 되는 데가 한 9월 정도 될 거거든요. 바로 뽑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로 뽑혀도 9월이니까 그래도 내년 9월까지 오면 되고 조금 늦게 뽑히더라도 어차피 그 이후에 오게 되니까 전혀 문제는 없어서 워홀로 오시는 게 제일 편하죠. 네. 와서 여기서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도착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승인받고 1년 있다가 오시면은 그 날로부터 2년 동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하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나이가 아직 맞아요. 젊으시니까. 맞아요. 네네. 좋은 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영어 그렇죠. 해주셔야 되고. 네. 네. 지금 법무사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주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참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가 해드리는 일은 거의 대다수 이제 캐나다에 처음에 발을 디딜려 아니면 캐나다에 오고 싶은 분들은 사실 다 필요하긴 해요. 뭐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부터 뭐 유학 아니면 조기 유학, 아니면 가디원 아니면은 뭐 취업, 뭐 영주권, 뭐 어쩌면 사면까지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캐나다에 한번 발을 딛고 싶다 하신 분을 사실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분명히 그동안 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 도움을 좀 받고 싶었는데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은 저희 둥지 이민, 저희 저스틴 심, 유튜브에서는 사실 심법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찾아서 꼭 질문 주시면은 분명히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1부, 2부 서로 질문을 좀 바꿔가면서 해봤고요. 3부에서는 저희가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어떠한 직종들이 유망한지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을 한번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회계사님의 시각 그리고 법무사님의 시각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좀 재미난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역시 3부에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